네, 일단 세 가지 공지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톡방에서 올려드렸었던 그 해커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딥유저 해커톤은 이제 딥유저 동아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양대, 송실대 등등 5개 대학교가 이제 모여가지고 연합을 이룬 동아리고요. 그 사실 일요일까지 사전 수요 조사를 마쳤긴 하는데 이제 차후에 다시 내용이 정리되고 나서 그 공지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혹시 지금이라도 그냥 이 투표에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 투표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연락이 몇 번 왔었는데 이제 기초반 분들, 그러니까 그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그 뭐 수업에 비해서 과제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의견을 주셨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그 1학기 과제는 일단 이제 지금부로 그냥 무효화를 하고 이제 1학기 과제는 그 본인의 자율에 맡기고 이제 그 실제로 2학기까지 동아리의 인원으로 계속 남게 되는 것은 이제 여름 과제, 그 여름 과제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1학기 동안 하시는 과제는 그냥 본인의 자율에 맡겨서 이제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저희가 드릴 여름 과제를 통해서 여름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이제 동아리의 자격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대신 이제 출석은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과제만 무효화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학 계획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딥유저 해커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딥유저 해커톤 말고도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방학 중에 그 지금 현재 1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방학 과제에 앞서서 그 좀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멘토링 같은 거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그 1학기 내용에 대한 멘토링하고 그리고 딥유저 해커톤 이렇게 두 개 활동을 진행해 주신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공지를 드렸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 톡방에 회합이 끝나고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회합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퍼셉트론이 뭔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지난주에서도 다뤘었던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왜 쓰는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실습으로 지난주에도 똑같이 했었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MLP를 통해서 다시 재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하이포테시스로 두고, 즉 모델로 두고,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여타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되는 과정에 대한 거를 PPT로 다시 보여드리면 컴퓨터가 너무 느리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하고자 했던 거는 이 지금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게 어떤 게 개이고 어떤 게 개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에서는 많은 수학적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잠시 통계학은 내려놓고 저희가 MLP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MLP에 앞서서 자, 일단 퍼셉트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퍼셉트론의 모델링을 한 것은 바로 사람의 뉴런입니다. 자, 사람의 뉴런은 전기적인 신호를 어떤 한 뉴런이라는 것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어떤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다른 뉴런들에게 전송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뉴런에 가해지는 이 전기적 신호의 합이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이 뉴런이 발화하게 되고 그 전기적 신호가 다른 뉴런들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보다시피 만약에 여기로 들어오는 전기적 신호의 합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게 생물학적 뉴런이었고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생물학적 뉴런을 어떠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퍼셉트론이라는 거고요. 그 퍼셉트론도 방금 보셨던 그 실제 생물학적 뉴런과 비슷하게 어떠한 뉴런이 하나의 가중치를 두고 인풋을 받습니다. 그 인풋을 받게 되면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만약 여기서 0.5를 넘었다, 0.5를 넘지 못했다 하면은 0.5를 넘으면 1이 나오고 0.5를 넘지 못했다면 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설계된 이런 수학적인 모델이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끊기지 않고 잘 들리시나요? 제가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여서 혹시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이시면은 그, 네, 그 채팅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셉트론은 그래서 이런 그 생물학적인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것이 바로 퍼셉트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뉴런하고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의 그런 그 동작하는 양상을 비교를 해보면 생물학적 뉴런은 여기 보시면 어떤 이 스레시홀드가 있죠. 만약에 이제 뉴런으로 들어오는 전기적 신호의 합이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하면 다음 뉴런으로 발화를 못하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만약에 어떠한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 뉴런이 발화하게 되고 그 신호가 다음 뉴런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처음으로 고안되었었던 퍼셉트론의 모델 역시 이 x 값을 이제 그 뉴런으로 이 퍼셉트론 하나로 들어왔었던 값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값이 만약에 어떤 일정 범위를 넘었으면 이제 이 뉴런의 출력값은 1이 되고, 즉 발화를 했고,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지를 못했으면 그 뉴런은 발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 뉴런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퍼셉트론에서 방금 보셨던 이 펑션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라고 부르고요. 특히 이런 그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끊겨 있는 이 모양의 펑션을 threshold 펑션 아니면 스텝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퍼셉트론이 어떻게 아웃풋을 내냐면 자, 여러 개의 인풋을 받습니다. 자, 여러 개의 인풋을 받고 거기다가 어떠한 일정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전부 더합니다. 전부 더하고 이제 가중치를 곱하지 않은 어떠한 한 값도 더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든 값들을 더한 애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그 출력값을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방금 다뤘었던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threshold 펑션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만들게 됩니다. 즉, 웨이트를 곱해주고 threshold가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간단한 퍼셉트론의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스텝 펑션을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어떠한 threshold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각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값이 어떠한 세타, threshold를 넘었다면 뉴런의 아웃풋은 1이 되고 만약에 threshold를 넘지 못했다면 뉴런의 아웃풋은 0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퍼셉트론이 아웃풋을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퍼셉트론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 학습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거를 학습을 하는 거냐면 이제 이 W에 대해서 이제 앞선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 비슷하게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디시전 바운드를 만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 뉴런의 아웃풋이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는 값이면은 이제 뭐 클래스 1이다 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 어떠한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했다면은 클래스 0이다 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계속 학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게다가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나누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간단한 퍼셉트론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가질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제가 이러한 AND 게이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변수 x1, 여기가 변수 x2라고 했을 때 자, 그 x1의 값이 자, AND 게이트를 생각해 보면 자, AND 게이트는 두 값이 모두 1일 때만 이제 결과가 1이 나오는 게이트죠. 논리 게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x1이 0이고 x2가 0일 때는 둘 다 0이니까 게이트의 아웃풋은 0이 되죠. 뭐 x1이 1이고 x2가 0이면 얘는 AND 게이트는 둘 다 1이어야 1 값을 내놓으니까 얘도 0이고 x2가 1, x1이 0이어도 얘는 0이고 x1하고 x2가 둘 다 1일 때만 이제 1 값을 내놓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건데요. 자, 얘를 이제 어떠한 하나의 리니어한 바운더리가 얘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바운더리를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애는 0이고 위에 있는 애는 1이라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ND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하나의 리니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1, 0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자, OR 게이트에 대해서도 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자, 위는 1, 아래는 0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게이트 중에서 XOR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XOR 게이트가 뭐냐면 둘이 같으면 XOR 게이트는 둘이 같으면 0이고 자, 다르면 1을 내놓는 게이트입니다. exclusive OR라고 부르는 게이트인데요. 자, 같으면 0, 다르면 1을 내놓는 게이트입니다. 자,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런 꼴이 나오겠죠. 자, x1하고 x2가 있을 때 두 값이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인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하나의 리니어 바운더리로 구분을 하려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더니 자, 이 바운더리 오른쪽에는 0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둘 다 있고 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도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둘 다 있죠. 자,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자니 이것도 뭔가 깔끔하게 분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는 이러한
간단한 XOR 데이터조차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이 있을까요?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녹화를 안 했었어가지고. 그 녹화본 다시 올릴 때는 제가 아까 정리하지 못했던 내용 추가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사항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으로는 이 XOR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아예 학습을 할 수 없느냐? 이제 이 학습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논리, 그 디지털 논리 과목에서 XOR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AND 게이트하고 NOT 게이트하고 OR 게이트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1하고 X2하고 AND를 한 애하고 얘를 NOT을 해서 이거하고 X1하고 OR X2 자, 이거를 AND를 하면은 자, 이거가 XOR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성립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이 진리표라는 거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자, x1이 0, x2가 0, x1이 1, x2가 0, x1이 0, x2가 1, x1이 1, x2가 1. 자, 이럴 때 XOR의 아웃풋은 둘이 같으면 0이고 둘이 다르면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나와야 되는 값은 0, 1, 1,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방금 세운 이 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0을 집어넣으면은 자, 0 and 뭐 하면은 어차피 0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자, x1에 1, x2에 0을 집어넣으면 자, 1, 5, 0 하면은 1이 되고 여기서도 1 and 0 하면은 0이 되는데 낫을 씌워서 1이 돼가지고 1 and 1 하면은 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얘도 1이 나오고 얘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XOR 게이트를 어떠한 다른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었던 AND 게이트, NOT 게이트, 그리고 OR 게이트를 통해서 XOR 게이트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직 게이트들을 이렇게 계층적으로 쌓으면은 우리가 원래 학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XOR 데이터셋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퍼셉트론으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 어떠한 인풋이 주어지고 자, 어떠한 인풋에 대해서 NOT하고 AND가 합쳐진 NAND 게이트를 하는 애하고 OR 게이트를 하는 애한테 인풋을 다 넘겨주고
자, 여기서 나온 출력값들을 씌워가지고 뭐 AND를 씌우면 XOR이 된다. 자, 이 사실은 방금 전까지 알아낼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자, NAND, OR, XOR 이런 게이트의 개념을 그대로 쏙 빼버린다면 자, 어떠한 퍼셉트론들이 있고 자, 이 퍼셉트론이 나온 값들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 애를 가지고 얘네를 또 어떠한 한 퍼셉트론에 합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온 값을 가진다면 방금과 같은 XOR 데이터셋도 학습할 수 있다는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좀 어떻게 학습을 할 수가 있었는지 좀 시각화를 해보자면 자, OR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리니어 바운더리가 있고 자, 이 바운더리를 넘는다면 1이라고 분류를 하는 어떠한 퍼셉트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NAND는 어떠한 바운더리를 두고 얘 아래에 있으면 1이라는 값을 내놓는 어떠한 퍼셉트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XOR은 N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를 합친 애라고, AND한 애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합치면은 이 범위하고 이 범위가 합쳐져서 이 범위 사이에 있는 애들을 저희는 최종적으로 XOR에서 1인 애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퍼셉트론을 계층적으로 쌓으면 이렇게 학습이 불가능해 보였던 데이터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MLP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자,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에서는 이 x1과 x2에서 나오는 값들을 가중치를 통해서 곱해가지고 나온 값을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바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은 얘를 계층적으로 쌓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개의 뉴런들을 가지고 똑같은 퍼셉트론을 두 개 두는데 이제 이 퍼셉트론들로부터 나온 값을 다시 또 다른 퍼셉트론에 합쳐가지고 자, 이 합친 값을 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출력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됩니다. 그것을 수식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떠한 퍼셉트론을 F라고 했을 때 액티베이션 펑션을 F라고 했을 때 이 가중치들을 곱해가지고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온 값을 또 다른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또 다른 그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집어넣으면 아웃풋을 내놓는 이 과정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그러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는 이 뉴런의 뭐 활성화, 비활성화 뭐 이거를 관장한다고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얘를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냥 그 뉴런의 아웃풋으로 나온 값을 또 다른 뉴런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하지 않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의 레이어의 퍼셉트론은 그 아웃풋의 그 뉴런 하나를 거쳤을 때 아웃풋을 W1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W1X로부터 나온 값을 이 W1X로부터 나온 값을 또 다른 뉴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또 다른 뉴런의 아웃풋 1을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아웃풋 2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웃풋 1에다가 방금 구한 이 W1X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W2, W1X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결국에는 이 W2, W1을 또 다른 W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 뉴런들을 계층적으로 쌓았는데도 그냥 뉴런을 계층적으로 쌓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뉴런의 아웃풋을 이제 비선형적으로 꽂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계층적으로 쌓는다 한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리니어 모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각각 레이어에 쓰게 된다면 우리는 모델에다가 그 논리니어리티를 추가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값은 이게 어떠한 한 W로 치환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함수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리니어 바운더리만 만들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논리니어 펑션을 사용하면 이런 복잡해 보이는 이런 데이터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또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이런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저희는 모델이 논리니어한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MLP가 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모든 논리니어 펑션에 대해서도 피팅을 할 수 있는 좋은 에스티메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게 MLP의 특성이었고요.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는 뭐가 있냐 하면은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스텝 펑션이 있고,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때 다루었던 시그모이드 펑션이 있고, 그리고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그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이라는 한계 때문에 뭐 어떤 연구에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그 값을 넘게 되면은 그냥 y는 x가 되고 그 값을 넘지가 못하게 된다면 y는 0.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도 존재하고 이것을 렐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이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이 뭐냐면 이 PPT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컴퓨터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데 그냥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한 구라는 그림이 들어오는데, 자, 이 구라는 이미지를
1차원으로 쭉 펼쳐가지고 이제 뉴런의 값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방향으로 값을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값을 전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값을 이제 최종 레이어에서 나온 값을 이제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하는 애가 바로 로스 펑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의 모델이 어떠한 로스 펑션을 통해서 실제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게 값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을 출력은 했는데 이 가중치 각각에 대해서 이 값들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자,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멀티레이어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입니다.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은 이 말에서 의미와 똑같이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왔던 이 에러를 전 레이어로 전달하고 여기서 그래서 나왔던 또 이 에러를 전 레이어로 전달하고 전 레이어로 전달하고 자, 이 과정이 바로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확히 뭐냐 하면은 자, 이 y하고 아웃풋 y의 차이를 자, L이라고 하면은 자, 이 L이라는 값은 자, 여기 있는 뉴런하고 여기 있는 뉴런하고 여기 있는 뉴런이 만들어냈겠죠.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에러를 만들기 위해서 자, 얘네 각각의 가중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이 에러는 결국에는 W1에 대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W2에 대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W3에 대한 함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로스는 결국에는 W1, W2, W3에 대한 함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떠한 그 4차원, 그러니까 즉 3차원인 이 W1, W2, W3가 있고 이제 뭐 그래프로 그리면 뭐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자, 여기서 가장 미니멈한 지점이 있겠죠. 자, 이 미니멈한 지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야 된다는 것을 그간 계속 이제 강조를 해온 바 있습니다. 자, 똑같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가지고 하기 위해서 자, L을 W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 W1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나오겠죠. L을 W2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면은 W2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W3에 대해서도 L을 미분을 하면은 W3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나오고 이제 이 그라디언트들을 가지고 이 가중치를 각각을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값이 앞으로 전달이 되게 된 것이겠죠. 자, 백 프로퍼게이트를 지금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나아가서 자, 어떠한 F라는 그 모델이 있고 이 F가 G라는 최종 출력값을 내놓고 이제 G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고 이 아웃풋하고 실제 아웃풋하고 비교한 로스 펑션의 값을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은 이 그라디언트를 이 아웃풋 G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죠. 즉 G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G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D로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들어오는 아웃풋을 X라 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인풋을 그러니까 Y라고 하면은 자, 이
저희는 그라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 x가 l에 대해서 어떠한 그라디언트를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값을 바로 구하기는 어렵고,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미분적 분학에서 다루는 체인도를 통해서 식을 전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을 X에 대하여 미분한 것은 L을 G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하고 G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저희는 이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 값을 이미 구했습니다. 자, 이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집어 넣은 다음에 저희는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기만 하면은 저희는 이 그라디언트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러를 계속 앞으로 프로퍼게이트 하는 것이 바로 에러 프로퍼게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뭔가 좀 정신없게 나가긴 했는데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습은 지금 그 자료방에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똑같이 런타임 누르셔서 런타임 유형 변경 누르셔서 하드웨어 가속기 GPU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XOR 데이터셋을 위해서 그러니까 XOR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볼 건데요. MLP를 통해서. 자, 그에 앞서서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부터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들 건데요. 자, 어떠한 랜덤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랜덤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가지고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앞선 XOR 데이터셋을 비슷하게 이제 그 2차원 평면 위에 스캐터를 한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에는 노란색의 데이터가 있고 2, 4분면과 4, 4분면에는 민트색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대로 돌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대로 돌려가지고 일단 데이터셋부터 만들고 그리고 모델을 지난번에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는 것과 똑같이 리니어 모델 하나 해가지고 시그모이드만 거쳐가지고 나온 값을 모델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로부터 값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실습을 하실 때 이거 앞에다가 제가 이거를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디바이스는 쿠다. 자, 이거 한 줄 추가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다시 한번 누르니까 됐네요. 디바이스 쿠다 해주시고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셋을 어떻게 분류를